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야 된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든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서 온몸이 건조해진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이 없다. 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첫 번째,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두 번째,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는 배출에 신경을 써라. 네 번째, 저녁은 거르지 마라. 다섯 번째,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나름 재미있으라고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유명한 책입니다.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지은이는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이 너무 유명하셔서 책도 너무 많이 내시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이시영 박사님 생각나더라고요. 통합치료 또 통합치유의 대가십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출판사는요, 전나무 숲인데요, 건강에 대한 좋은 양서 아주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오늘 책 내용 너무 좋아요. 제가 한 2부나 3부로 나눠서 할 텐데요. 오늘 거 정말 진짜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노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고혈압, 하체 비만, 노안, 요통, 피부 트러블, 심지어 우울증, 치매 같은 노화 증상과 질병들이 어떻게 세포의 건조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고,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을 것과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아까 보셨지만 한번 더 볼까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유미 박사님께서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에 48년생이시네요.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에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호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노화를 재촉이는 잘못된 습관.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첫 번째,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두 번째,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세 번째,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찬물이 되겠네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야 된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좀 구분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 내액이다. 반면 수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 위장이나 장관 속, 또 부비동 속,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 외액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세포 외액만 늘어나서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의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더라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세포 내액이 많은 몸은 젊고 활기차지만 세포 외액이 많은 몸은 세포가 건조해져 쉽게 노화된다. 겉으로만 좋고 속은 안 좋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몸속의 수분은 어떻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세포 속까지 전달돼야 하는 필요한 수분.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혈관 속 수분, 세포 내액은 온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로 운반이 된다. 둘째,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고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셋째, 세포 속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에는 신장으로 운반되어서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요 주기가 되겠네요.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한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찬 수분을 섭취하면 위나 소장의 세포가 지나치게 차가워진다. 이때 수분은 세포 외액이 되겠죠. 이 수분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그대로 위나 소장에 고이거나 설사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둘째,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의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수분, 이게 세포 외액이겠죠? 이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물론 이것도 AI로 제가 2년 전에 한 거였는데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포 외액, 내외액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와야 하겠죠. 구체적인 실험 방법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짐으로 피한다.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나 조직과 장기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섭취한 수분이 세포 내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정말 중요한 챕터입니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거 책 나올 때 한참 저염식이 히트치던 때입니다. 그죠? 소금이 오해받고 소금이 5만 병의 근원으로 오해받을 때입니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된장, 저염간장, 무염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을에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는다. 자반 고등어도 저염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40대 이상 남녀 가운데 약 절반인 6천만 명이 고혈압이라고 한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머티즘 등의 이환율은 특정 기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이환율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병에,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 이제는 벗었습니다. 그죠? 누명을. 근데 아직도 저염식 외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댓글도 보면 아직도 뭐 의사 선생님이 소금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런 댓글 많습니다. 필자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이뇨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고혈압의 원인인 혈액 속 염분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뇨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과거에 쓰던 이뇨제 처방이 오히려 고혈압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또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이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한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든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서 온몸이 건조해진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이 없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염분은 항상 수분하고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게 되고 그러면 세포가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고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더 신경을 써라 라는 챕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무게가 는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다. 몸무게가 그대로라도 유독 배와 팔뚝에 살이 붙는 경우도 많다. 갸름하고 날렵했던 얼굴선도 흐트러져서 갈수록 펑퍼짐해지고 늘어진 볼살 탓에 이중턱이 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과 엉덩이도 탄력을 잃어 처지고 장단지와 발목은 굵어진다. 이런 변화에 자극을 받았거나 또 혹은 건강검진 결과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다이어트부터 결심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리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살이 더 쪘다거나 물렁살이 늘었다는 사람도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대개 몸으로 들여보내는 것만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느는 원인이 꼭 과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럴 때는 먹는 것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몸에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먼저 먹는 것만 줄이는 게 아니고 이 배출부터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자.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들어보면 물이 금세 아래로 몰려서 주머니가 옆으로 퍼진다. 비 온 뒤에 땅을 보면 움푹 파인 곳에는 계속 물이 고여 더러워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은 아래로 흘러서 하체에 쌓이고 위나 장관 같은 주머니 모양의 기관에 고인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늘어나고 다리가 굵어지는 하체 비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물렁살의 증가는 노화로 인한 비만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수분이 온몸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하체에 고이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의 외모를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한 참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건조한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자, 네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녁은 거르지 마라. 영어로 아침 식사를 블랙퍼스트라고 그러죠. 이 퍼스트가 단식이라는, 패스트가 단식이라는 뜻이고요. 블레이크는 당연히 멈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죠. 보통 그렇죠. 아침 식사는 수면 중에 짧은 단식을 마치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단계 첫 번째 식사인 셈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도 주스 단식이라는 것을 한다. 단식 중에 자신의 숨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에 몹시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를 하지 않아 소화 활동이 멈추면 몸의 모든 에너지는 배설작용에 쓰이게 된다. 이로 인해서 대소변은 물론이고 입이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도 몸속에 노폐물이 나가게 된다. 먹지 않으면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에서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음식을 몸속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단식은 배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기회가 된다. 밤사이에 짧은 단식을 하고 난 아침에는 몸속에 있던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되므로 숨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의 색도 진하다. 위장 기능도 아직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므로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뇌 활동의 에너지로 쓰이는 당분을 섭취하는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는 미네랄과 당분이 균형을 이룬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에다가 생강, 홍차가 좋다고 합니다. 설탕은 그렇게 조금만 뿌리면 되겠죠. 미네랄이 많은 거. 아침 식사 대신 마시면 몸속의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물렁살, 하체 비만을 미리 막거나 낫게 할 수 있다. 또 온몸의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서 노화를 늦추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이요? 네. 사과, 당근, 소금 주스, 그리고 살짝 미네랄이 풍부한 살짝 흑설탕을 친 생강과 홍차 정도라고 하십니다. 하루 3끼를 다 먹되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법은 매 끼마다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므로 지속하기가 힘들다. 네, 힘듭니다. 그죠? 하루에 2끼만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다이어트법도 있지만 저녁을 거르면 몸의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쓴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진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저녁을 굶으면 다음날 배설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노화로 인한 비만을 막는 데는 몸속에 노폐물을 내보내고 세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법이 효과적이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 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올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 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미스트 많이 뿌리시죠? 피부 건조가 심해서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 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서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 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심해진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가 있다. 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있죠.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서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여기서 중요한 건 따뜻해지면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메마르고 생기 없던 피부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보습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좋은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미역 같은 해조류 있죠.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역시 해조류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근데 또 이것도 해조류 얘기하면 해양오염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참 공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잘 검사된 걸로 해서 먹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습니다. 첫 번째, 세포 건조를 재촉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5개를 꼽았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찬물을 드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신경 써야 하고요. 저녁은 또 걸리지 말라고 했고, 다섯 번째,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한번 볼게요. 결론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까먹으십니다, 우리는.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키는데 처음에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거나,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거나, 또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신다거나, 여기서 또 이거 찬물이라고 강조를 해야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지 말아요라는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지므로 피해야 합니다.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나 조직과 장기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한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든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서 온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외모를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한 참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건조한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 번째는 저녁은 거르지 마라. 인간의 몸에서는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우리 엘리베이터도 나가는 사람이 먼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꼭 엘리베이터 타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을 몸속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단식은 배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기회가 된다. 저녁을 거르면 몸의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S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아침을 거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침을 걸리기 좀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 당근, 벤나 주스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넣는 거죠, 그죠? 그거나 혹은 흑설탕인데 많이는 마시고요, 그죠?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을 갖다가 홍차나 녹차에다가 살짝 한두 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중요한 것은 따뜻해지면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미역 같은 해조류, 미끈거리거나 또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